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딱 1년 만에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김기백 펀드 매니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책 제목 되게 길었었는데 주주환원 시대 숨어있는 명품 우량주로 승부하라. 네, 맞습니다. 그 책 때 이야기를 했었고 벌써 1년 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출간이 됐었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밸류업이란 단어도 처음 금융시장에서 나왔었고 맞아요. 이제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그런 밸류업에 대한 기대는 있어 왔고 네. 과연 그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가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또 막 트럼프 막 관세로 인한 막 엄청나게 또 이제 시끄러운 시장에서 과연 진정한 주주 환원이나 밸류업 또 가치를 좀 지켜줄 만한 기업들은 또 어디 있는가 같이 또 찾아봐야죠. 네, 맞습니다. 참 최근에 올해의 펀드 매니저상 또 수상하셨더라고요.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수상. 네, 맞습니다. 공모펀드랑 사모펀드 각각 상을 주는데 네. 이제 수익률이 높은 펀드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상을 주는 주최 측에서 뭐 그 펀드의 어떤 수익률 변동성이나 아니면 규모나 성격,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이제 투표도 또 합니다. 애널리스트 상대로 투표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가중치를 넣어서 상을 주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2024년도 공모펀드에 대한 매니저 상을 받게 돼가지고 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금도 있나요? 상금은 없습니다. 언론사가 주는 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 명예죠, 명예. 농담입니다. 그래도 명예.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공모펀드 시장이 거의 뭐 이제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그 명맥을 또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고 또 가치주 어떻게 보면 펀드 또 ETF까지도 네. 최근 1년 동안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많이 변했나요? 사실 작년에 이제 처음 밸류업이라는 단어가 금융시장에 나오고 나서도 사실 전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작년 한 해를 보면은 이제 증시 자체는 좀 힘들었죠. 코스피도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특히 많이 빠졌고 1년 동안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근데 그 안에서 질적인 변화들은 충분히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주의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는 투자자이자 주주이잖아요. 네. 주주로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어떤 권리가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주주권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수익 배분권과 의결권이거든요. 수익 배분은 내가 주주로서 당연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는 거거든요, 주주도. 네. 거기에 대해서 수익 배분을 일정 부분 손하지 않을 만큼 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주주들 또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주주로서의 권익이 마비되어 있었던 한국 증시가 조금씩 변화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작년 2024년도에도 뭐 밸류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은행주들도 주가가 랠리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은행주들이 주가를 랠리를 보였던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과 주주들과 내가 번 것을 나눠 가겠다. 그리고 자주 소각도 많이 하면서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높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례들을 봤었을 때에는 충분히 사실은 진도를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4년은 전체 시장 되게 안 좋았었는데 가치주, 특히 이제 밸류업 하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했잖아요. 네. 과거에는 사실 그게 또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장세가 또 거의 별로 없었고 근래에는 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한 해였고 수익 배분권, 의결권 사실 이 의미 자체를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무슨 의결권이야, 뭐 소액주주 의결권 뭐 의미가 있어? 아니면 또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도 보면 금방 팔고 나갈 사람들 이렇게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수익 배분권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체 배당을 안 하니까 그냥 차익 투자 중심으로만 또 투자를 해왔었던. 네.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점점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여가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100을 벌면 그 중에 20, 30도 안 줬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글로벌 평균적으로 30 이하를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100 중에서 30% 정도는 당연히 수익 배분을 하는 거고 보통은 한 40%에서 50% 정도는 수익 배분을 하거든요,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네. 주주 환원율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0, 30% 주는 기업은 그나마 양반이고 사실 10%도 안 주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기업 가치의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동안은. 또 최근에 보면 주주 환원율이 이제 목표
주로 공시하는 기업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주주 환원율 목표 30%라고 네. 공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주주 환원율이 평균 30% 29%여서 막 엄청나게 욕을 하는데 네. 우리는 앞으로 30% 주주 환원율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게 뭔가 의지가 있구나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뭘 자랑이라고 공시까지 하느냐라고 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저는 작년 이맘때 제가 네. 처음 이제 주주환원 시대라는 책을 쓰고 나서 기자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로는 3년 안에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번 것의 최소한 3분의 1은 주주한테 환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주환원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 3분의 1이라는 것은 목표치가 아니라 최저치를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많은 어떤 한국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정책화하면서 네.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저희가 오랫동안 불렀었던 그런 한국 증시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던 부분들이 결국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될 때 사실은 가능한 거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바뀌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30%는 최소치. 예, 번거의 3분의 1은. 최근에 보면 어떤 M&A 과정에서 아니면 이제 합병 분할 과정에서 이제 증권 신고서를 낼 때 금감원이 좀 많이 반려하는 케이스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네. 특히 소액주주들이 금감원이나 이런 데도 많이 또 민원도 넣고 하면서 네. 사실 금융당국도 그런 민원이나 여론의 신경을 또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증권 신고서 한 2번, 3번 반려하면 아, 이 합병이나 이 분할은 하지 말라는 거구나. 기업들이 또 눈치채고 철회하게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명시적인 것도 아니고 약간 이거는 좀 구시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전보다는 투자자들이 사실은 권익을 잃을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실은 진도를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사실 작년 연말에도 되게 의미 있었던 것이 이제 인적 분할한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자사주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사실 가능했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값만 보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더 올라가고 그렇죠. 일반 주주들의 총합의 지분율은 더 낮아지는 그런 어떤 주주들 피해가 있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뭐 신주를 뭐 우선적으로 발행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거에는 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밸류 프로그램도 좀 실망감이 있다라는 것도 좀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이제 초기 때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표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서 사실 많은 기업은 아직 아니고 이제 몇몇 기업들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라는 공시를 내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밸류업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밸류업 지수가 약간 조금은 시장의 어떤 기대치와는 눈높이는 좀 달랐던 부분들은 있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주주들의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이 가장 문제였던 건데 그냥 업종의 어떤 대표 종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나열했던 그런 종목들도 분명 지수에 포함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저는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 자체도 사실은 이제 계속 디벨롭 돼가면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많은 투자들과 여러 언론과 사실 행정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디벨롭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아직 서툰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밸류 프로그램이 잘 되면 네. 한국 증시가 바뀔 거고 밸류 프로그램이 안 되면 뭐 은행주가 빠지거나 그러면 또 한국의 어떤 증시가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바라보시는 어떤 네. 이분법적인 어떤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좀 굉장히 큰 오해다라고 그래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었을 때 결국 주주환원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세 가지 축의 변화로서 설명을 드렸었고 투자자들의 사회적 변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제도적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의 주체인 기업 내부의 세대 교체와 같은 내부적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멈출
맞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밸류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제도적 개선 중에 수많은 개선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세 가지 축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이 나온 거지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나왔는데 그게 세상 바꿔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밸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촉매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망은 좀 이르고 사회적, 제도적, 기업 내부적으로 또 각기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축이 변하는 거는 실망을 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고 네. 이 흐름을 막지도 못할 것이다.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3축이 변한다.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는 소액주주분들이 또 저희 뭐 와이스트리트를 비롯해서 또 목소리 많이 내고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그 외부의 목소리를 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평판 측면에서도 요즘에는 거의 그 뭐 회장님들까지 많이 또 이제 언론이라든지 또 이름이 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정부가 이걸 이제 기치를 올리고 하고 있고 다만 이 제도적인 변화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정부가 좀 어떤 정책적인 동력을 좀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혼란도 있기 때문에 약간 진도를 나감에 있어서 약간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결국엔 정부의 제도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이렇게 마련을 해도 그 기업들이 그것을 행하고 적용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정치적 혼란이 있다라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의 공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주환원 정책이랄지 밸류업 공시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진도를 꽤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업들의 어떤 변화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니는 투자자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기업 탐방을 다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정말 안 바뀐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조차도 사실 세대 교체 시즌이 이어서 바뀌는 기업도 있고 시즌이 아닌데 바뀌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개별 사례를 제가 이렇게 현역 매니저로서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전 계속 목격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게 기대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격을 전달해 드리는 입장에서 사실은 기업들의 어떤 자본 재배치랄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결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주환원 시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도래했다라고 저는 정말 느끼고 있고 그거대로 투자를 했었을 때 펀드나 ETF 수익률도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걸 공감을 못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구체적인 좀 증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보면은 여기 10년 동안 한국 증시에서 매년 연간 자사주 소각을 한 건수를 나타내는데요. 10년 전에는 사실은 자사주 소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은. 그리고 나서 2021년도까지도 연간 뭐 10건, 20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사주 소각조차도 주주를 위해서 뭐 정책화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때 좀 필요했던 기업을 쪼개고 합병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2021년도까지는 별 변화라 보이지 않다가 2022년도 가서 갑자기 전년도 대비 2배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92건으로 거의 100건 가까이 하면서 또 2배가 늘어났고 2024년도에 제가 사실 작년 연초에 기자단들을 다 모셔놓고 적어도 2024년도 연간 자사주 소각 건수는 150건을 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몇 건입니까? 225건이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자사주 소각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일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실 주주로서 평등하게 주주로서는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사실 느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많은 기업들이 소각을 안 했잖아요. 소각을 하지 않고 사실 그 기업들은 사실은 또 다른 방법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렇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자사소각 수가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주주환원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예를 들면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런 경제적 정책들이 10년을 넘게 지금 왔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수도 연간 200건을 넘어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그것은 모든 어떤 글로벌 투자들이 봤을 때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사실 기업들 자본 배치와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형주들도 자사주 소각 건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22년, 23년도까지는 좀 비슷했거든요. 연간 자사주 소각 건수가. 근데 작년은 보면 파란색이 중견기업 중소형주입니다. 근데 이제는 크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엄청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가의 반응들도 있었던 거죠. 오히려 중소형주,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자사주 소각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은 작년에 보면은 그런 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 그래서 밸류 공시도 많이 내고 주주하는 정책도 많이 공시를 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작은 기업들이 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로 지금 내려오는 확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 때부터는 이런 기업들이 더욱더 사실 증시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거의 한 220여 개 기업이면 우리나라 상장사가 한 2,600개 정도 되니까 10분의 1은 기업 수는 아니고 건수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사주 100주를 10번에 나눠서 소각하면 그것도 10건으로 그렇습니다. 건수이기 때문에. 건수 중심으로.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건수도 늘어나야 좋은 거고. 근데 저것도 이제 공시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네네. 총 금액 자체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번 자사주 소각을 결의를 했는데 네. 하반기에 한 번 더 한다라든지 네네. 또 이런 것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 건수만큼 규모도 다 늘어나는 거라서 아하. 원래 했어야 될 양을 단순히 2번, 3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한 번 해야 될 양을 2번, 3번 했었을 때는 그 규모가 사실은 크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서 이쯤 되면 이제 투자자 눈에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거죠. 자사주를 매입만 하는 기업.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업이랑 스왑을 하거나 백기사를 동원하거나 우군한테만 이 자사주를 주려고 하거나 네. 그런 기업과 자사주를 매입해서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다 소각을 하는 기업. 네. 갈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사실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보더라도 항상 그 매입 사유에 주주가치 재고라는 말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주주가치 재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소각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그렇게 수단으로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그 돈은 총 주주들의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일반 주주들은 그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건데 사실 소각을 하기 시작해야 진정한 어떤 주주가치 재고로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주 환원 시대를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김기백 매니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주가 오르는 걸로 사실은 나타나야 많은 사람들 눈에 띄는 거죠.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결과일 수도 있겠고. 근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이거는 그냥 희망이 아니라 목도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걸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 배당 성향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최근 한 3년 평균을 보면 배당 성향이 한 20%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3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가 목표가 아니라 최소치를 말씀드린 거고 번거의 3분의 1은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을 때는 33%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인 건데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로서 저희가 바라봤었을 때 성장률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가에도 가장 매력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배당 성향이나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 중에서 높아지는 기업들에 사실 가장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50% 70% 주고 있는 기업이 여기서 10%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입장에서는 뭐 한 큰 차이는 나지 않고. 네, 뭐 한 5% 주던 게 5.5% 주는 거네. 뭐 좋은 얘기긴 하지만 주가에 큰 임팩트를 줄 만큼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주주 환원율이든 배당 성향이든 번거의 10%만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3분의 1까지만 가더라도 200%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A라는 기업이 배당 수익률을 5%를 주고 있는데 그게 배당 성향이 10%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만큼 그 기업의 수익 가치 대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겠죠. 뭐 PR도 굉장히 낮을 거고.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을 30%를 올린다. 그럼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됩니까?
15%가 되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일들을 주는 거거든요. 이자 수익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배당 수익률이 늘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사실 되게 둔감하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5% 배당 수익을 7% 주면 뭐 좋긴 좋은 거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어떤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 성향이 10% 주고 있던 기업이 20% 주면 30% 주면 원래 5% 배당 수익률이었던 게 10% 15%가 되잖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배당 기준으로 그 기업이 사실은 5% 배당 수익률 될 때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저는 그 기준을 잡거든요. 왜냐하면 5%라는 수익률은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5% 이상을 상회하는 수익률은 다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2년 전에 2022년도 3년 전이네요. 2022년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각국들을 덮쳤었을 때 순간적으로 저희 미국 채권 수익률도 5% 초반까지 갔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 때 뭐 레이 달리오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순간적으로는 미국 채권 금리가 6% 7%까지 튈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안 튀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내려간 것도 있지만,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거는 수많은 어떤 변수들이 있지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채권을 샀었던 글로벌 자금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직접 채권부터 시작해서 ETF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큼 채권들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은 반대로 채권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종목을 투자할 때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봤었을 때 3년 5년 안에 배당 수익률이 10% 15%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배당 수익률 5%인데 향후 10%를 줄 기업을 찾아내면 주가 업사이드는 100%인 거예요. 왜냐하면 100% 올라야 배당 수익률 10% 주던 게 5%로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5% 주는 걸 찾았다 라고 하면 주가가 200% 올라야 배당 수익률 5%까지 낮아지거든요. 만약에 정말 찾기 힘들겠지만 20% 가는 걸 난 찾았다. 네. 그럼 주가가 400% 올라야 사실 배당 수익률 5%까지 낮아집니다. 이걸 일종의 하나의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축이나 기준으로 삼고 그 어떤 배당 정책을 변화하는 기업, 근데 그 정도 배당을 많이 주려면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그 기업들의 사실은 이익이 되게 우수해야 돼요. 네. 성장은 많이 못할지언정 어떤 경영 환경이 이렇게 바뀔지라도 그냥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또한 이제 그 기업의 재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전 순유동자산 PBR 보지 말고 네. 순유동자산 보자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순유동자산. 순유동자산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보통은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그리고 투자 증권, 투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순유동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과 같이 굉장히 좀 유명한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옛날에 넷넷 주식이라고 뭐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억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3분의 1을 넘는 순유동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투자할 만하다. 이것들이 사실 퍼지면서 미국에서는 1940년도 때부터 50년, 60년대를 지나면서 사실은 그런 넷넷 주식들이 사라졌거든요. 그 사라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저평가됐던 것들 주가가 다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평가가 해소됐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워렌 버핏도 투자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넷넷 주식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싼 주식이 없으니까. 네. 우량한데 싼 주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사라진 게 이미 1960년도 때 이미 사라졌고, 한국은 아직도 널려 있거든요. 일본에도 많았고, 결국 이제 일본의 어떤 밸류업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가 재평가를 받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일본 정도로 어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벌었던 수익이 그 기업의 자산 가치로 깔려 있으면서 저평가가 심했던 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랑 일본이 대표적이거든요. 글로벌하게. 일본이 사실 그걸 먼저 탈피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국 또한 자본을 재배치했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주주 환원으로 충분히 돌아갔었을 때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실제로 그 기업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 개별 종목의 사례라서 시장에서 이것들을 군집화시켜가지고 바라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캐치를 못한 것이지, 그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뭐 주주환원 ETF나 이런 것들이 수익이 계속 꾸준하게 잘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더 많은 기업들한테 2025년도부터는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그게 더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약간 이게 좋은 의미의 전염병 같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서로가 비교 대상이 되고. 그렇죠. 저 기업 집단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 기업 집단은 왜 이런 걸 안 하니? 옆에 김 회장님은 이런 거 하시는데
이쪽 박 회장님은 여전히 짠돌이 소리 듣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짠물 배당이 어느 정도 좀 후한 배당이 되면은 주가의 업사이드가 확 열리고 있고 또 그 기업 자체가 달라지네 하면서 또 멀티플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또 원체 기업이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니까 또 성장성도 갖고 있는 산업 내에서 또 기대할 수 있을 테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이 증가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사주 소각이 또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선대 회장님 때랑은 다릅니다.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때랑은 다릅니다. 네. 혹은 지난번에 출연하셨어도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요즘 이제 벤처로 성장을 해서 VC의 투자도 좀 받으면서 비상장 기업일 때도 외부 투자자의 좀 견제 감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장한 회사들. 네. 그런 좀 과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떤 주주 환원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산업화의 어떤 50년,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세대 교체가 안 된 기업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세대 창업주 분들이 여전히 지분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시면서 이사회 의장도 맡고 계시고 의사결정도 다 하시는데 그분들의 특징점은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기업의 성장을 이루셨지만 사실은 주주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궁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회사야.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세대 창업주 때는 자수 소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인데. 예, 상장사이기 때문에 그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뭐 5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기업 안에 자산이 깔려 있는 게 뭐 수년금에 1,000억 있다라고 하면 그게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그렇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30%만 가지고 있어도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수년금 1,000억이 다 낼 것 같거든요. 창업주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그게 주주 자본주의로 봤었을 때는 옳지 않은 게 맞는데 심정적으로는 또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의 뭐 50년, 70년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이 만든 회사를 내가 어떻게 읽었는데.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세로 바뀌어야만 세대 교체가 돼야만 그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2세라고 뭐 다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엄청 달라요. 왜냐하면 사실 2세 입장에서는 2세 신분이라는 게 사실 모든 걸 다 물려받잖아요. 네. 아버지의 지분도 물려받을 거고 아버지의 직위도 물려받을 거고 근데 2세 자체는 돈이 없죠. 근데 1세에서 2세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분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뭐 증여세, 상속세. 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편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한 지배구조 변화를 네. 좀 표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과거에는 세대 교체를 할 때 3대 편법이 존재했습니다. 3대 편법. 네, 일감 몰아주기, 분리형 BW, 12 리픽싱. 이게 사실은 3종 세트인데요. 예. 지금은 안 되거든요. 일감 몰아주기 하면 사실은 대기업 총수들도 사실은 이제 처벌을 받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 사장님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요. 분리형 BW는 이제 금지됐고 12 리픽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픽싱 이제 가격이 다운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 사실은 승계의 도구를 마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이제 주가 떨어지면 더 낮은 가액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리픽싱이 되는데 이제는 주가 오를 때도 리픽싱 하도록 맞습니다. 제도가 한 2년 전부터 바뀌었죠. 맞습니다. 아래 내려갈 때도 그 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승계는 해야 되고 결국에는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면 돌파의 가장 좋은 수단이 뭐겠습니까?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2년도부터 많은 것들이 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배경적으로는 산업화로 인해서 사실은 세대 교체가 되는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배당이 중요한 재원은 맞는데 이게 배당을 1년 준다고 세금이 마련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5년, 10년 단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1세대 창업주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1세대 창업주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바뀌겠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5년,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더라도 1년 전 이맘때쯤에 24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성그룹에서 새 모녀가 2.4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거든요. 왜 주식을 왜 매도했냐? 삼성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식을 매도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상속세를 그렇죠. 내기 위한 연부연납이 6년 납입인데 현대 회장님이
돌아간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음. 그렇게 봤었을 때 삼성가가 해결하지 못한 상속재원 그 누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누구도 마련 못합니다. 예를 들면 뭐 넥슨과 같은 인터넷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창업주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사실은 세금만 증여세 상호세만 거의 4조 원이 넘게 나왔는데 그 나머지 일가들이 가진 재산이 300억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세금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그 지분이 정부로 넘어가 버렸고 거의 이제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까. 네, 주식으로 현물 납부를 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것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들이 시간을 두고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배당 성향이 많은 기업들이 한 2022년도부터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2세, 3세를 위해서 그들이 가진 이제 지분만큼 받는 거긴 합니다만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서 그 배당금으로 회사 지분을 사도록 하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 승계, 결국 이제 세대 교체라는 게 뭡니까? 자녀한테 승계를 하거나 만약에 자녀 승계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사모펀드한테 매각을 하는 네. 표를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자녀 승계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당 성향 증가가 필연적이다. 5년, 10년 단위로. 그리고 나서 승계 이후에는 그러면 바뀔 수 있냐? 배당 성향을 30%, 40%, 50% 높인 다음에 다시 10%를 못 갑니다. 주주들이 사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사회들이 다 잘릴 수도 있거든요. 전 주주들이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몇 년 배당을 받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사실 배당이 필요해서 결국 지배주주와 다음 세대 지배주주와 그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또 일치하는 게 지속되는 거거든요. 대주주 입장에서도 매년 내가 배당으로만 한 20억씩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배당 안 해. 그러면 나도 이제 수익이 20억 네, 줄어드는 거니까. 곤란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총 주주 입장에서 다 같이 받아야 되는 배당인 거고 그 승계 이후에도 사실 결국 배당을 주고 사주 소각을 함에 있어서 2세는 아버지와 다르게 아버지가 남겨놓은 어떤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나 자산은 굉장히 존중의 대상이지만 본인 스스로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걸 다 돈으로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분율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그 지분율이 약해졌을 때 지분율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주 매입 소각이거든요. 2세 입장에서는 주머니 속에 돈을 한 푼도 안 쓰고도 자기 지분율을 높이는 지분을 방법.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 소각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랑 다 연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배당을 사고 소각하고 배당을 많이 주고 자주를 소각하는 행위는 자본을 효율화하는 관점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산 효율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아버지 때와는 또 다른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뭐 어떤 한 업종에서 오랜 뭐 철근을 했었는데 50년 동안 해서 철근 왕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뛰어넘으면 철근 왕이 되겠다? 뭐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맞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 재배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고 신사업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유유자산을 매각하고 자본 효율화를 통해서 성장을 위한 어떤 자본을 쏟는다라는 거는 주주 입장에서 나쁠 게 없거든요. 네. 그전에는 인정도 받지 못했던 순유동자산 깔고 있어봤자 뭐 하냐. 그것을 배당을 주고 또 다른 재원들은 사실 자본 재배치를 통해서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주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주가도 올라가게 되고요. 첫 번째 그런 어떤 단계였던 자녀 승계가 아니라면 사모펀드한테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빠릅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영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그 기업의 어떤 영속적인 존속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더 높은 가격의 매각을 위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1조에 사서 2조에 팔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가를 우상향시키고 뭐 자본을 더 효율화시켜가지고 신사업을 통해서 그 기업의 이익을 더 늘어나게 하는 흐름들이 더 급진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변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모두 풍부한 기업들이 지배구조나 세대교체 혹은 어떤 자본 재배치의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이 주인공이 되는 어떤 굉장히 좀 자본시장에서 질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증시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벌써 2025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뭐 정부가 기치로 올렸던 밸류업 주주들이 이제 눈 더 크게
앞두고 보고 있는 어떤 기업들의 그런 행동에 대한 감시들. 아까 당국도 그렇고 제도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기업 내부적인 그 3축이 동시에 변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2025년에는 그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 왔으면 이 정도가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당연히 저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매년 사실 모든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열잖아요. 거예요? 3월 3월 달에 주주총회를 여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더 많은 주주들이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행동주의 펀드들도 사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기업이 적정한 주주에 대한 어떤 수익 배분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번 거의 3분의 1은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목표치가 아니라 최소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은행들은 지금 이제 주주 환원율 40%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50% 60%까지 사실 장기적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유럽의 은행들이 보통 60% 정도의 주주 환원을 해주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주주 환원의 흐름이 이제 더 많이 넓어지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변이 넓어지는 거예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사실 확장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 주주환원 연대기라는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사실 25년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지난 3년을 좀 돌이켜보자. 22, 23, 24. 네, 사실 2022년도에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당 성향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네. 자주 소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주 소각이 23, 24 매년 가면서 지금 더블업 이상 있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가 봤었던 행동주 펀드들의 활약들 저희가 봤었죠. 5대 금융지주랄지 SM 사태랄지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소액주주들도 일반 주주들도 주주연대가 개화가 됐거든요. 요즘 앱을 통해서 지분율 5% 10% 정도 모으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2023년도에 행동주의 펀드가 확산됐을까요? 2023년에 네. 왜 갑자기 행동주의 국내 기관 중심으로 행동주의가 갑자기 왜 확산됐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22년도에 고금리 시절 거치면서 주가가 너무 싸져서 그럴까요? 뭐예요? 2020년도 말에 있었던 상법 개정이 촉발했다고 봐야 됩니다. 20년 말에. 네, 2020년도 말에 여기 보시면은 상법 개정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수 있는 그래서 3%를 분리 선출. 네, 3%를 적용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소수주주권 행사시키기 위한 요건들을 대폭 낮춰줬어요. 지분율이 낮아도 소수 조건으로 예전에 뭐 3% 정도 있어야 이 주주권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걸 1%, 1.5%를 낮춰줬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이 법률 개정이 2022년도 때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조금 있었고 23년도 때부터 확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행동주의 펀드의 확산은 2020년도 말에 있었던 상법 개정을 통한 사실은 촉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이사 어떤 게 보면 이제 투표를 할 때 다 퉁쳐서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은 분리해서 주총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네.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거고, 대주주의 지분율은 그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지분이 30%가 있건 60%가 있건 3%까지만 인정해주고 맞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해당 의결권은 거기에서는 행사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면서 네.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 결국 주주가 원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네. 주주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22년도, 23년도 그런 거 거치면서 2024년도 초에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들었었던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제 좀 저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주환원 시대가 본격화되기 위해서 3년 동안 저희는 준비 운동을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흐름이 2020년, 22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왜 이때부터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세대 창업주들이 사실 세대교체 시즌이 왔고 그분들이 대부분 70대, 80대, 90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수명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산업화 기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주주 자본주의가 깨어나는 시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2025년이 됐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되냐?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주환원 성장 모델. 그 주주환원 성장 모델이라는 게 무엇이냐? 배당 성향이 10% 주던 거를 30%, 40% 몇백 프로씩 늘려가는 거. 그리고 자주 매입을 할 때 소각도 같이 해주는 거. 아니면 기존에 많이 사놨던 자주를 소각함으로써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반복 가능하고 정책화하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주가로도 다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은행주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줬지만 올해부터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로 확장되는 시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업종 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업종에 상관없이 어떤 업종을 가질지라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 투자자들의 일드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배당 서프라이즈 시장을 굉장히 올해 가장 큰 화두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배당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이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깜깜이 배당이라고 해서 네네네.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내가 연말에 주주가 됐다가 그렇죠. 그리고 그 주주 그 다음 연도에 이사회에서 우리가 얼마 배당할 거야라고 발표를 서프라이즈를 해도 주가는 하루로 다시 빠지죠. 왜냐하면 그 서프라이즈스러운 배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주주 명부가 폐쇄되니까. 네. 그리고 나 실제 배당 지급은 언제 됩니까? 4월 중순 4월 말에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럼 거의 4달 동안 자금이 묶여요. 요즘 투자자들이 4달을 기다립니까? 사실은 그리고 배당 나 싫어. 그래서 투자를 안 했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배당을 얼마 받을지 알고 저희가 주주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 그 배당 서프라이즈 되는 것만큼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거의 배당 기산일이 12월 말이 아니라 뭐 2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종 이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2023년도부터 시작했던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 정부가 저는 이걸 한 걸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기업 작년 2024년도에는 금융회사들과 대기업들이 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먼저. 25년도부터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로 확장되는 시기에 왔다라고 봐서 저는 이제 배당 서프라이즈의 가장 큰 원인을 사실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로 꼽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는 이제 주주분들이 배당 받으려면 12월 말까지만 주식 갖고 있으면 되나 이거 많이 물어봤었는데 네, 이제는 그거를 일반화해서 물어봐서도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기업마다 배당 주는 날짜가 다 다를 수도 배당 있는 거고. 기산일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직 한국 증시에서는 많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는데 네. 감액 배당이라고 있습니다. 감액 배당. 네, 감액 배당. 요건 이제 배당 컷, 배당이 감소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럼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네. 사실 회계적으로 봤었을 때 기업들의 자본준비금 계정이 있어요. 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좋은 게 뭐냐? 그 재원으로 배당을 했었을 때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준비금으로 있던 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려서 그 재원으로 배당을 하면 네. 이게 원래 벌어서 남긴 돈이 아니라 자본금의 일부를 원래 주주들한테 다시 돌려준 개념이니까 출자 개념을 다시 또 그쵸. 돌려주기 때문에 출자한 자본금 돌려주는 거니까 이거는 세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비과세라는 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 최대 주주들이 배당을 잘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때문에. 세금이 너무 세거든요. 이 배당을 종합과세를 맞게 되면 49.5%까지 세금을 떼기 때문에 절반이 세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배당을 해야 되는 유인책이 그만큼 적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사실 15.4%의 세금을 뗍니다. 그렇죠. 채권 이자를 받아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비과세예요. 15.4%도 없어. 그것도 없어요. 예.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실제로 2024년도에 임시주총을 열어서라도 이런 어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시킨 기업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의 기업들이 주총 때 혹은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건 주총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놨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적용을 막상 시키려면 그해 발표에서는 그해 적용을 못 시키기 때문에 작년에 준비해놓은 기업들이 올해 이것을 감액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되는 거죠. 대주주 입장에서도 완전 일치. 내가 연봉 10억에 배당 한 20억 받아가면 거의 얼마입니까? 15억을 그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네. 그럼 이렇게 감액 배당을 하면은 배당금에 대해서 나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돼? 오케이, 그거 한번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사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올해부터 주총 전후로 시작해가지고 감액 배당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사실 지난주에도 어떤 기업이 사실 기업 명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작년 주총 때 미리 준비해놨구나. 예, 자본주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900억 정도로 넘겼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매년 배당으로 소요하는 금액이 한 100억 초반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배당을 엄청 늘리면서 감액 배당으로만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배당을 하려면 지금 넘겨놓은 자금만으로 5년 동안 해야 됩니다. 거의 5년치 배당금의 재원을 그것도 비과세 배당금의 재원이 마련됐다. 네, 그 배당금 자체도 작년보다 2배 증가시켰고요. 왜냐하면 900억 치면은 작년
작년에 110억 정도 했으니까 9년치인데 그거를 더블업 시켜가지고 배당 수익률도 엄청 높였고 근데 그게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당금을 1,000원 받는다고 치면 원래 15.4%를 떼면 154원은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0원을 그대로 받는 효과라고 하면 그게 원래 배당을 1,182원을 받아야 1,000원이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원래 배당보다 18.2%의 증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배당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들이 지배주주도 누리고 일반 투자자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딥니까? 요거는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개별 기업 이야기는 또 하실 수가 없는 그래서- 한계가 있고 요거는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음. 그렇게 되면은 올해 아마 연중 내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시키는 기업들이 작년에는 수십 개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올해는 수백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실제 배당은 내년도에 엄청 많이 하게 될 거고 아. 이게 사실은 일종의 붐이 돼서 굉장히 배당 서프라이즈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고 세금 없는 배당, 네. 대주주들도 좋아하는 배당.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주주환원 정책이나 배당 정책도 발표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배당락 때문에 배당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배당 성장 모델을 만들어 버리면 배당락도 거의 안 걸립니다. 오히려 배당 꾸준히 서프라이즈 배당을 늘려가는. 예, 배당금 자체도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 주는 애들은 5% 배당 수익률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배당 서프라이즈 효과가 주가의 상승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이제 결정된 건데 세 번째 이제 히든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뭐 사실은 시장에서 뭐 상법 개정도 얘기 많이 했지만 전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 많은 편이라 세법 개정이. 네, 결국에는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시장을 좀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사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들, 일반 자산가들의 어떤 자본 배분에 있어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요게 현재 정부나 뭐 국민의힘 같은 이제 보수 정당에서 요걸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민주당 같은 이제 다른 야당에서 이것도 반대를 해서 추진이 안 됐던 건데 또 뭐 이제 나중에 또 정치 지형이 네, 어떻게 될지 언제 될지는 모르니까.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요구라는 거고 아, 시대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수반됐었을 때는 한국의 어떤 증시 규모에 대비 배당 시장이 너무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배당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배당 투자 선진화제도, 감액 배당의 출현, 그리고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정부 입장에서 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ETF, TR,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네. 분배금을 따로 주지 않고 그걸 계속 재투자를 굴리는 ETF에도 정부가 이거는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나고 막 이제 사실상 토탈 리턴 ETF가 막 사라지고 막 이런 급변하는 사태가 생겼는데 네. 혹시나 정부에서도 나중에 자꾸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려서 기업들이 비과세 배당을 하네? 이것도 우리가 제도 바꿔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좀 세금을 좀 매겨보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액 배당을 원하는 지배주주들의 의사결정은 더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제도 개선하고 저쪽으로도 이제 세금 뜯으러 오기 하기 전에 빨리 배당하자. 그래서 폭탄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2024년 주총에 준비된 기업이 25년에 그걸로 배당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번 2025년 3월 정기 주총에서도 이 감액 배당을 할 수 있게 정관을 바꾸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상이 워낙 많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주주환원 성장 모델이었고 두 번째는 네. 배당 서프라이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공개 매수 및 자진 상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이 주주 환원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주주 권익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고 네.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를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기업들은 꼭 내가 상장을 해야 될 이유가 적다라고 판단이 들면 사실은 이걸 꼭 주주랑 나눠야 되나라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 기로에 서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더욱더 그렇고요. 실제로 일본도 2020년도 이후에 공개 매수 및 자진 상패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기업들의 선택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결국 주가 상승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갑자기
뭐 자진상폐 할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니까. 네, 공개 매수를 지금 현재 주가보다 50% 높게 100% 높게 사줘야 사실 주주들이 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자사주 매입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를 우상향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과거에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감액 배당이랄지 배당 투자 선진화 제도랄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로서 사실 저희가 보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네. 했던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본시장을 좀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이자 저희한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투자자들로서 일반 투자자건 개인 투자자건 혹은 외국인 투자자건 상관없이 사실은 모든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총 주주들은 다 같이 사실 피해를 봤던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수익으로 다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 투자하면서 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는 국장 안 한다고 막.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사실은 계속 발굴을 해야 됩니다. 아하.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는데 국장 복귀는 지능순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노믹스의 시행이 2014년부터 사실 시행이 됐잖아요. 2012년도에 아베가 총리가 되고 나서. 근데 사실은 일본인들의 일본 주식, 그러니까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비중은 점점 줄었었거든요. 2021년까지도. 8년 동안 줄다가 일본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늘리기 시작한 게 2022, 23년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많이 들었었던 그런 도쿄증권거래소의 어떤 저PBR 청산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때 나왔었고 그 후가 돼서서야 사실은 일본인들도 일본 주식을 더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미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 증시는 거의 한 270% 정도가 올랐어요. 그 동기간 동안에 한국의 지수는 30%도 못 올랐거든요.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보다 이익 성장률이 9배나 좋았냐?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1.5배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주주 환원의 시대가 사실은 일본에도 왔었고 주주들의 권익이 지켜지면서 디스카운트를 탈피했고 외국인 투자들이 크게 늘어났던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주 환원 성장 모델 기업, 배당 서프라이즈 기업들, 그리고 공개 매수 및 자진상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낸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수익을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또 여기에다가 저희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가 대리해야 될 게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까지 이렇게 좀 개정이 된다면 좀 더 가속도가 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예, 그것은 훨씬 더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요소고요. 다만 이제 그것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법 개정이 되어야만 혹은 뭐 세법 개정이 되어야만 한국 증시가 바뀔 거다. 그렇지 않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체감을 해야 되고 거기서 저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노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세법 개정을 통한 좀 감세 쪽으로는 국민의힘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민주당 때문에 못하고 있고 상법 개정은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당 때문에 또 못하고 있고 어떻게 위아더 월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당론이 아니라 초당적인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이게 사실은 자리 잡아야 한국 증시가 우상향을 할 수 있고 우상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의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다 우상향하게 되면서 우리의 노후가 준비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건데 그렇죠. 국민의 부가 늘어나는 네, 건데. 이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방향 자체는 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개편 분리과세를 비롯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도 그렇고 상법 개정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놓고 보면은 똑같은 목적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다만 방법만 정당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하여튼 위아더 월드 국부의 증가를 위해서 또 이제 국민들의 노후
위해서. 또 하나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 네. 주주 환원율이 올라갈 기업들 배당 서프라이즈를 보일 만한 기업들을 어떻게 찾느냐 발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한 10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좀 뜯어보면서 사실은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이해해야 되고 해당 기업이 뭘 잘하는지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실은 그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세대 교체를 앞둔 기업들은 공시 하나라도 보면 뭔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2세가 뭐 주식을 사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자주 매입을 계속하면서 어떤 다음 세대로의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엑시트 플랜을 가지고 뭐 공개 매수 및 자진 상패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공시를 통해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공시를 했다고 해서 그 기업을 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풍부한 그리고 굉장히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이 큰 기업들 중에서 그것들이 자본 배치의 재변화를 통해서 주주가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업종은 불문인데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견기업이 그 변화에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조 단위로 사실 자산을 가진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평가가 좀 심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 기업들이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고 배당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자본 재배치를 통해서 성장을 갈구하는 그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좋지만 그것은 좀 언급하기가 좀 어렵고 결국에는 이제 사실 뭐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나 특히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 포트폴리오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또 유일하게 주주환원 ETF를 제가 미리 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 김기백 펀드 매니저가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 요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네. 이후에 그러면 주주환원을 붙인 ETF는 안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다른 어떤 ETF들은 밸류업이나 아니면 주주 가치 이름을 붙였고요. 아하. 예, 주주 환원의 밸류업은 이제 거래소 지수 따르는 것들. 네네네. 근데 요거는 그렇습니다. 훨씬 더 전에 네.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액티브 ETF니까 펀드 매니저의 재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도 지금 이제 핸드폰 펼쳐서 이렇게 종목명 이렇게 들어가서 구성 종목 찾아보면은 어떤 종목 김기백 매니저가 담아놨는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한 30-40개 정도 있다면서요. 네네. 네. 요즘 종목 교체나 이런 건 좀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해당 기업들이 주주환을 늘리고 주주환 성장 모델을 밝혔었을 때 그만큼 그런 것들이 주가에 녹여지면 사실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거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기업 탐방을 이제 가장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 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기업마다 지금 영업 현황이 다르고 그 기업의 경영진의 상태 그리고 어떤 세대 교체 진행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들 중에서 사실은 어떤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냐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을 좀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차례대로 이렇게 뭐 우선순위가 되는 기업들을 이렇게 편입을 시켰다가 그것들이 주가로 충분히 보답을 받으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먹거리로서 계속 수익을 내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환원에 이제 막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한 기업인지 여전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못 대고 있는 기업인지 판단을 하는 거고 네. 그 단계별로 또 이제 뭐 비중 조절이 좀 있을 테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좀 꾸준히 오르곤 있더라고요. ETF가. 네네. 이게 사실 시장이 좀 어려웠거든요. 네, 이 네. ETF도 사실은 2022년도 11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그 이후로 누적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사실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고 작년에도 안 좋았지만 그쵸. 네, 매년 사실 두 자릿수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환원 시대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소각을 통해서 저희가 증거도 받고 그 관련된 상품들이 되게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사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대중한테 퍼지지 않은 금융 상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배금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한 어느 정도 배당 수익률? 연간 배당 수익률 지금 한 5% 정도 수준이고요. 그 정도면 한국에서는 주식형 펀드와 ETF 중에서는 일반적인 액티브 ETF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분배금, 배당금도 받으면서 또 가치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액티브 ETF 사실 방식으로도 그 상품을 제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국에서 사실 굉장히 연금 상품으로서 큰 유용 가치가 있다라고 봐서 사실은 연금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수익률 1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현금 흐름도 좀 있어야 되고 네네. 잃지 않는 네. 투자여야 되고. 근데 이제 그 ETF 안에는 누구나 아는 배당주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고 봐야죠. 여기는 그러면 뭐 은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중견기업들이 많습니까? 은행주들이나 금융주 조금 있지만 중견기업들 중심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 그 ETF가 있다라는 거.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아니고 한국투신운용에서는 아직 저희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김기백 매니저와 이야기를 했고 좀 올해도 그 주주 환원에 대한 더 속도가 붙어서 우리 또 많은 국민분들 노후를 준비하시는데도 그리고 또 해외로 많이 나갔던 돈이 국내로 다시 또 돌아오는데도 좀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